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카니발이 도로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광고 사진이 유출됐다는데 이게 유출이 맞나? 번호판도 지금 가짜 번호판을 달고서 일반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유출이라고 하고서 사실은 유출이 아니라 그냥 공개한 것 같죠? 유튜버들 좀 낚여라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쨌든 지금 자동차 커뮤니티 모베드림의 레모투스 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튼 공개된 모습 보니까 아주 색다릅니다. 오,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1인승 모델이 사라진다는데 그럼 또 무슨 효과가 있을지. 미국에서 지금 판매가 사상 최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지금 페이스리프트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관을 일단 살펴보죠. 전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후면은 이렇게 생겼고 휠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잠깐만, 전면 이거 맞나? 가차님이 그려준 예상도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가차님 예상도 앞모습이고 이게 실사입니다. 이게 가차님의 예상도의 뒷모습이고 이게 실사. EV9 좀 닮았어요 하던 휠인데 실제 휠. 이거 뭐야? 전체적으로 너무 똑같잖아요. 이쯤 되면 가차님은 산업 스파이? 근데 뒷모습에서 차이가 큰 게, 가차님은 이 램프 디자인을 조금 그나마 비율을 좀 키워서 좀 덜 어색하게 그려주셨는데 이 실물에서는 비율이 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 후면에 이 개폐되는 양이 이게 이만큼이면 램프 디자인을 아무리 크게 해도 이 트렁크 라인을 넘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아마 이게 이렇게 먼 거리에서 망원으로 찍어서 그렇지 가까이서 살펴보면 이 램프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이 비율상으로 특히 뒷모습이 램프 좌우가 너무 멀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운데가 좀 비어 있으니까 눈 사이가 좀 멀어 보이는 이런 느낌. 램프 위치도 살짝 어중간하게 높다는 느낌인데, 근데 이건 원래 카니발이 램프가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아서 미니밴이라는 게 이렇게 축 처진 느낌인데, 이 카니발은 올려서 발랄하고 산뜻한 느낌이 드는 MPV를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높아진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처진 디자인을 하고 나니까 더 높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뭐 램프 위치 약간 어중간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그래도 내려온 거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깜빡이 위치. 기존에는 카니발의 깜빡이 위치가 아래쪽이었는데 이제 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면은 기존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후면은 기존이 이렇고 신형이 이렇고. 잠깐만, 신형이 나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손잡이가 여기 구멍이 갑자기 생뚱맞게 뻥 뚫려 있었어요. 이 손잡이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맞아? 라는 정도로 이거 좀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번호판하고 결합되면서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네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 아래쪽이 텅 비어 보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채워졌다는 느낌도 들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비율이 맞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애초에 트렁크 개폐를 이만큼을 열어야 되는 자동차는 뒷모습이 예쁜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램프 디자인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램프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된 거, 앞에서는 약간 이런 T자 느낌이 나는 램프 괜찮았는데 뒤로 오면 T자 느낌의 램프 요거 이상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좀 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램프 디자인을 뒤에 거의 비슷하게 붙이는 거, 요즘 기아 디자인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EV3 앞 램프 디자인, 뒤 램프 디자인, EV9 앞쪽 램프, 뒤쪽 램프, EV4 앞쪽 램프, 뒤쪽 램프, 이렇게 서로 닮아 있는 거죠. 똑같은 시그니처를 앞뒤로 붙입니다. 도대체 왜 똑같이 하냐? 디자이너들 날로 먹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앞을 막 멋있게 꾸미고 뒤를 또 따로 멋있게 꾸미고 이러고 나서 보면 야, 뭐 뒤를 어디 딴 차에서 갖다 붙였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앞하고 뒤를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같은 차 맞구나 이러면서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자, 최근 기아 디자인 보면요, 이게 신형 소렌토, 신형 카니발 너무 똑같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모습을 보면요, 나머지 차들도 다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익으면 이게 익숙해질까? 이게 그냥 당연한 디자인이고 나머지 차가 오히려 특이한 게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패밀리룩을 강하게 가져가도 전체 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뭐 벤츠가 대중소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벤츠 다 합쳐봤자 몇 대나 돼요? 몇 대 안 되잖아. 그래도 이 정도라면 띄엄띄엄띄엄 있는 정도? 볼보 토르의 망치 많지만 띄엄띄엄띄엄 있으면 다 예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기아의 빈도를 따지면 이건 밀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 비중이 85%에서 90%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중에 9대 중에 한 대가 현대기아인데
그중에 기아 디자인이 차들이 램프가 다 똑같으면 와 그거 좀 피로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랜저 뭐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똑같은 차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 좀 이거 좀 식상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괜찮을까. 근데 나머지 차들이 그냥 딱 요 정도로 고만고만하게 나오면 야 그거 식상하다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머지 차들의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실내 변화가 더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신형 소렌토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실내는 거의 신형 소렌토하고 비슷하게 갈 게 분명히 보이죠. 기아가 거의 모든 차들이 부품을 공유하는 형태로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차들이 특색이 사라진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결국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기아가 할 수 있는 디자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하나 만들고 그걸 가장 비싼 차부터 가장 저렴한 차들까지 다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 칭찬할 만하죠. 디자인을 다르게 하기 위한 다름을 위해서 굳이 돈을 쓸데없이 쓰지 말고 딱 필요한 걸 만드는데 쓰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물론 비싼 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K9 사는 사람이 내 차 뭐 카니발하고 똑같네 이러면 조금 아쉽겠지만 카니발은 중간급의 MPV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이해됩니다. 이렇게 외관, 실내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카니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11인승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 안타까운 일인지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1인승이 사라진다. 이거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승차감이 개선될 걸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카니발은 11인승도 있죠. 9인승도 있죠. 7인승도 있죠. 4인승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리무진도 있어요. 그걸 다 커버해야 돼. 차 한 대로. 잠깐만 스프링 레이트는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어딜 기준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가장 무거운 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만 합니다. 왜냐면 75kg인 성인 남성이 여기 가득 찬다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가득 찼을 때 갑자기 이 차가 가라앉아서 이 바퀴에 서스펜션이 막 닿아버리면 되나? 킬로그램의 사람이 11명 타면 825kg. 게다가 시트 무게도 늘어났잖아요. 거기다 짐까지 실으면 한 1톤이 이 차에 실린 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삿짐 트럭에 짐 가득 실었을 때 1톤이거든요. 그렇게 실리고도 차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프링을 굉장히 단단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좀 덜 탄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서스펜션이 안 눌린다고 해서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승차감이 좀 나빠질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굉장히 많은 이 11인승 탑승 기준으로 세팅을 하게 되고 굳이 11인승 만들어서 차의 승차감이나 세팅이나 이런 거 나쁘게 할 필요 없죠. 11인승을 그냥 없애고 승차감 개선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들도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11인승 자체가 좀 꼼수 트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1인승은 승합차거든요. 승합차 세금을 냅니다. 차 살 때 자동차에는 원래 부가세가 들어있잖아요. 이 사업자는 10% 환급을 받습니다. 근데 자동차만은 예외예요. 자동차는 환급을 못 받아. 부가세 10% 나라에서 그냥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으니 그게 바로 경차 그리고 승합차입니다. 근데 승합차는 11인승부터 승합차예요. 그러니까 11인승 승합차를 사게 되면 이 차 가격의 10%를 그냥 돌려주네 라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실상 10% DC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차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내잖아요. 그 취득세가 2% 또 감면됩니다. 4천만 원짜리 차라면 480만 원 정도를 그냥 버는 셈. 오우씨 이러면 괜찮죠. 세금도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도 이 카니발의 3.5리터 가솔린 모델을 산다고 하면 연간 9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되죠. 적지 않아요. 근데 11인승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연간 6만 5천 원이 됩니다. 너무 차이나죠. 단지 이 싱킹 시트 마지막 열에 요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실제로 11명 탈 생각은 전혀 없어도 그래도 자동차세가 이렇게까지 저렴하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틀입니다. 그런 꼼수면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11인승에서 세금 덜 내는 건 좋은데 보험료가 더 나와요. 왜냐면 이게 기존까지 우리가 보험료를 계속 부어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속 할인 해주는데 근데 승합차로 전환하는 순간 기존에 있었던 네가 보험료 할인받은 건 승용차였고 승합차 보험은 다시 리셋이란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보험료를 넣은 것처럼 리셋돼요. 승합차를 사게 되면 세금으로 깎은 거 보험료로 어차피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무엇보다 11인승이 없어짐으로 해서 7인승, 9인승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판매입니다. 현행 카니발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차였습니다. 내놓으면 다 팔리고 지금도 뭐 주문이 엄청 밀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페이스리프트 할 필요 없죠. 그냥 계속 팔면 되지. 근데 미국에서의 순위는 딴판입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미니밴 순위를 보면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112,200대로 1위, 혼다 오디세이 53,000대로 2위, 토요타 시에나 47,000대로 3위, 기아 카니발 33,000대로 꼴찌. 이게 꼴찌야. 그래도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한 모든 차 중에 판매량 상승이 가장 높았던 차가 바로 카니발이에요. 작년 대비 판매량이 무려 125% 상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거의 연초에 누군가 시승기를 올려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대박이 나면서 이렇게 카니발이 인기를 끌게 된 게 아닌가? 아니면 말고. 여튼 이렇게 잘 팔린 이유, 저는 지금 현행 카니발의 디자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세 있고 분위기 좋은데 페이스리프트 계획이 나온 건 벌써 2년 전이거든요. 도대체 이 차가 왜 이렇게 안 팔리냐? 이 차 망하는 거냐? 뭔가 되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을 해야 된다 라면서 지금 내세운 게 페이스리프트인데, 잘 팔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지금 페이스리프트 했다가 또 갑자기 안 팔리게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들긴 하네요. 근데 아쉬운 점이 결국에 이 외관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카니발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미국 아시겠지만 DIY의 나라잖아요. 집이나 오두막 짓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 창고 같은 거 직접 이렇게 막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거 많이 보셨죠? 차에도 보면 아기자기한 기능이 있으면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트럭을 많이 모시는 이유가 짐 많이 싣겠다, 이래서 트럭을 많이 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니밴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트럭처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DIY 장비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니밴에 짐 실는 기능 카니발에 뭐가 있나? 별게 없어요. 1등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트가 바닥으로 들어가서 완전 풀플랫이 되죠. 엄청나게 큰 짐 그냥 팍팍팍 실는 겁니다. 카니발은 없잖아. 카니발은 게다가 시트를 풀플랫 하는 것도 안 돼요. 소렌토도 풀플랫이 되는데 카니발이 풀플랫이 안 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카니발이 가장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브리드가 없는 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이렇게 큰 차 타고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휘발유를 그냥 막 꿀꺽꿀꺽꿀꺽 먹는 그런 차들이 미국에서 게스거즐러라고 하는데, 그런 차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미국, 당연히 아시죠? 왜냐면 휘발유 값이 너무 싸니까. 뭐 한국의 10분의 1이야 뭐 이런 얘기했던 그런 게 미국이었는데, 요즘 캘리포니아 휘발유 값 보셨어요? 저희도 미국 가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당 4.83달러, 그러니까 1리터당으로는 1662원. 정유사들 말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 파는 사람 입장에선 탄소배출권을 자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싸다. 그리고 저탄소 연료 표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를 더 만들어야 된다. 지하 저장소에 기름을 누출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간다. 원래 잘했어야지. 그리고 여기다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염물질이 덜 배출되도록 하는 청정연소 휘발유 정제를 하도록 의무화해 놨다.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서 더 비쌉니다. 이게 정상적인 얘기인가? 미국은 산유국이잖아. 동시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국이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주유소 인허가를 잘 내주지 않아서 더 비싸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유소를 더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하니까 이 주유소들끼리 담합한다는 얘기죠. 그냥 올리지 뭐. 기름 넣으러 어디 네바다까지 갔다 올 거야? 뭐 그럴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니까 지금 가격 폭리 벌금이라고 해서 벌금을 따로 부과하겠다 이랬는데, 정유사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서 가격을 갑자기 낮춥니까? 아니죠. 벌금 내야 되니까 돈을 더 올려야 되는구만 이러면서 벌금을 그 휘발유 가격에서 녹여내죠. 그래서 이래저래 소비자 부담이 계속 커지는 게 미국이다. 근데 미국은 미니밴 타고서 어디 가요? LA에서 주말에 어디 놀러 가려면 어디 갑니까? 가까운 라스베이거스 갔다 오자 하면은 최소한 500km 갑니다. 왕복 1000km. 아니 그렇게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디젤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아니 미국에는 디젤 승용차가 있지도 않아. 없어요. 무조건 가솔린 아니면 하이브리드야. 근데 하이브리드 당연히 있었어야죠. 이렇게 고유가 시대인데. 그래서 하이브리드 이번에 나옵니다. 자, 어떤 하이브리드가 나오는지 살펴보죠.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에 2.5L 터보 하이브리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안 나온다고 해요.
아쉽네요. 그나마 기존에 230마력이던 게 235마력으로 5마력 늘었다. 235마력 괜찮나? 크라이슬러 퍼시피카는 뭐가 들어있냐? 3.6L V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들어있습니다. 3.6L V6면 굉장히 조용할 것 같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플러그인 꽂아서 충전해서 그걸로 갈 수 있어. 16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거 한 번 충전으로 50km를 그냥 간다고 해요. 이거면 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괜찮은데? 출력도 260마력입니다. 굉장히 절약도 되면서 출력도 높은 자동차. 당연히 퍼시피카 1등 할만하죠. 그리고 도요타 시에나 2.5L 하이브리드 들어갑니다. 243마력. 2.5L가 아무래도 1.6L보단 조금 조용하고 뭔가 잘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배기량이나 뭐 여러 가지로 조금씩 밀리는 면이 있다. 이게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왕이면 2.5L 터보 하이브리드 넣었어야죠. 그래서 약간 경쟁 모델하고 비슷하게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1.6 터보 하이브리드 진짜 친환경으로 연비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으면 약간 평가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그건 미국 얘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6L면 연비도 좋고 세금도 덜 내고 나름대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L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던 적이 있었죠. 지난번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1.6L로 만들면서 연비 규정을 달성 못한 적이 있어요. 그 연비 기준을 달성 못했던 이유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이 차급을 나눠놓고 각각의 연비 목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보다 낮아야지만 친환경차로 인정을 해줘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배기량만 가지고서 친환경차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소렌토 같은 경우는 차가 엄청나게 큰데도 1.6L 터보 하이브리드를 다니까 1.6L? 그럼 소형 기준을 맞춰야 돼. 그때 당시 15.8을 맞춰 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문할 때는 그 차가 당연히 친환경차인 줄 알고 주문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15.8을 맞추지 못해서 15.3으로 0.5가 부족해서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취등록세 감면을 받지 못했죠. 그것에 대해서 기아가 물어냈습니다. 일일이 모든 차에 다 물어냈어. 저희는 그 혜택을 받았죠. 나는 또 혜택을 받았네. 아주 넌센스 같은 일이었고 그래서 그거 구분을 좀 바꿔줘야 된다 해서 이제는 크기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2000cc 미만의 소형보다 크기가 큰 차라고 해서 연비 기준 14.3km/L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연비 기준이 14.3km/L를 맞추면 친환경차 인증을 받고 친환경차 혜택을 이거 받을 수 있나?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산타페 전륜구동이 15.5km, 소렌토 전륜이 15.7km/L를 내고 있거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전륜구동 모델 무게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저항도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보다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14.3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인증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출시는 언제일까요? 11월 초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초면 다음 주네? 다음 주 출시되는 차가 지금 갑자기 유출됐다? 이걸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사실상 홍보용으로 뿌린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솔린 디젤 먼저 공개하고 올해 12월 하이브리드 모델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니발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차가 굉장히 큰데 가격이 싸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뭐 큰 차 굳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공간 사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들 집이 너무 좁으니까 아빠 엄마 방 있는 집 거의 없죠. 대부분이 애들 방은 있는데 아빠 엄마는 방이 없이 희생하는 거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요. 아니 너네들이 마루에서 공부하고 아빠 엄마가 방을 써야지. 너네가 돈 벌어왔냐?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아니야 나는 방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아파트 같은 경우 서울 경기에서 한 평 살려면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은 듭니다. 근데 카니발 공간을 보면 한 2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만약에 이 카니발 공간을 사겠다. 이 공간을 사려면 한 2억 드는 건데 이렇게 큰 공간을 그것도 단돈 3,100만 원에 살 수 있다. 와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디오 튜닝하죠. 비디오 설치하죠. 그래서 TV 막 달죠. 이러면서 차를 막 튜닝하고 막 여기다가 온갖 거 하면서 쓰는 거죠. 아빠가 주차장에만 내려가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TV 보고를 다 할 수 있어.
와, 그걸 3천만 원에 최고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은 그렇게 개조도 많이 하고 도로에서도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 많이 타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철없는 아빠들, 아직 나는 늙지 않았어, 아직 난 죽지 않았어, 이런 아빠들의 도피처, 유일한 희망, 그런 게 됐던 거죠. 자, 그럼 신형 나올 때 기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모델 가격을 보면 가솔린이 3,180만원부터 디젤 3,375만원부터, 와 진짜 싸다, 아유 훌륭하네, 이거 동결해 주시고요. 하이브리드는 이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보다 한 300만원 올립시다. 배기량도 작아지는데 300만원 올리면 되지.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기아 영업사원들한테 내려온 공지인데요, 공지 내용을 보면요, 출시일이 있습니다. 하이리무진 포함해서 2023년 11월에 판매된다고 해요. 하이브리드는 2023년 12월에 판매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게 판매 가격이 써 있는데 판매 가격, 인상 예정, 금액 미확정이라고 돼 있으면서 동시에 인상 예상폭 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창 올린다는 얘기죠. 아니 얼마나 가격을 왕창 올릴 거면 예정폭이 고라고 쓸까요? 디젤 모델이 4,80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상폭이 고라고 했으면, 고라면은 적어도 100만원은 아닐 거잖아. 100만원, 200만원 올리진 않겠죠. 한 500만원 넘어가야 고 아니야? 하이브리드까지 넣으면 고라면 5,800만원? 거의 6천만원 가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죠. 기아 EV9 가격 잘못 책정해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기아가 아마 큰 교훈을 얻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가격 저렴하게 잘 내주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